100년 만에 꽃 구경. 지난 주말에는 여주 여강길 코스 중 하나인 동학의 길을 걸었습니다. 키 큰 잣나무 군락 사이로 5km가 넘는 숲길이 펼쳐진 보물 같은 곳입니다. 잣나무 잎이 쌓여 발밑이 폭신할 정도로 사람의 발길이 뜸했죠. 길을 걷다가 우연히 한 분을 만나게 되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오래전부터 숲 해설가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실내에서만 식물을 키운 저로서는 숲 곳곳에서 자라는 식물과 나무 이름에는 까막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에는 어느 것 하나 이름 없는 식물이 없었죠. 숲길을 벗어나 산 아래로 내려오니 조리대가 한 무더기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대나무의 품종 중 하나인 조리대는 1~2m 정도 키의 가느다란 줄기를 가진 소형 대나무입니다. 숲 해설가는 조리대를 보더니 물 만난 고기처럼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조리대가 있다는 건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다는 뜻이에요. 주로 사람들이 많이 심거든요. 곧 마을이 나올 겁니다. 예전에는 조리대에 잎을 떼어낸 줄기로는 쌀에 섞인 돌을 걸러내는 조리를 만들었었어요. 조리로 쌀을 뜨듯이 복도 뜨라는 의미로 복조리를 만들어서 벽에 걸기도 했고요. 그의 말대로 조금 더 길을 내려가니 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리대는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그 쓰임도 많은 식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무리지어 심겨 있던 겁니다. 조리대는 번식도 잘 돼서 한 뿌리만 심어도 금방 퍼집니다. 여기에 한 무더기 있고 저 건너편에 한 무더기가 있죠. 따로따로 심은 것 같지만 뿌리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각각 다른 개체가 아니라 사실은 다 한 개체라고도 볼 수 있지요. 뿌리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저는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대나무는 뿌리로 번식을 하는 식물이에요. 땅 밑으로 기어서 새 줄기를 올리죠. 그러니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땅 밑으로 뿌리가 기어서 길 건너편에 한 무더기 자라게 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식물이 대나무라더니 과연 뿌리로 번식하는 것도 생존하는 데 한몫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나무의 어린 줄기는 유일하게 잎으로 광합성을 하지 않고 성장해요. 죽순이 나오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지요. 전직 숲 해설가답게 사람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화술이 뛰어납니다. 대나무 중 가장 굵은 죽순대라는 종은 하루에 무려 1m씩 자란다고 듣긴 했지만 잎 없이도 그렇게 큰다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잎 없이 성장하는데 영양분은 어디서 흡수를 하죠?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땅 밑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미대나무가 뿌리를 통해 어린 죽순에게 공급을 하는 거죠. 어미대나무는 이미 잎을 내고 광합성을 하고 있으니 잎으로 받은 영양분을 뿌리로 이동시켜 얼마든지 영양분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뱃속 아기와 엄마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미 대나무 하나가 여러 자식들을 키우고 있다니 대단한 생존 전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나무는 꽃을 피울 일이 없는 겁니다. 식물은 꽃을 피워 그 씨앗으로 세대를 잇지만 대나무는 뿌리로 뻗어서 얼마든지 세대를 이을 수 있으니까요. 아, 대나무가 100년에 한 번 꽃을 피우면 죽는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아예 꽃을 피우지 않는 건 아니겠죠? 맞습니다. 대나무와 같이 꽃으로 번식하지 않는 식물이 꽃을 피운다는 것은 생명을 다해서 더 이상 뿌리로 번식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그러니 대나무로서는 뿌리 번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꽃을 피우고 죽는 겁니다. 대나무는 죽을 때도 대나무 숲이 한꺼번에 고사합니다. 뿌리 하나로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아니, 이분 숲 해설가 시절에 사람 좀 몰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식물 번식에 이런 화려한 내러티브로 사람을 홀리다니. 휘적휘적 앞서 걸어가는 그를 따라잡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꽃피는 주기가 100년일까? 보통 나무들은 1년에 한 번씩 꽃을 피워도 죽지 않잖아요. 대나무는 이름에 나무가 붙어 있어서 나무인 줄 알지만 사실 벽과식물이에요. 벼의 줄기 속이 비어 있죠. 대나무 줄기 속도 비어 있어요. 벽과식물의 특징이죠. 그리고 벼가 싹이 나서 열매, 즉 쌀을 맺으면 죽죠. 같은 벽과식물인 대나무도 꽃 피고 열매를 맺으면 죽습니다. 빨려든다 빨려들어. 아니, 그런데 왜 1년이 아니고 100년을 사는 거죠? 대나무가 꼭 100년을 사는 건 아니에요. 60년 사는 정도 있고 30년 사는 정도 있어요. 심지어 1년 살고 죽는 정도 있습니다. 단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를 거듭하면서 돌연변이 개체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최대 120년까지 사는 대나무가 생긴 겁니다. 저는 대나무의 식생에 대해 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서정춘 시인의 죽편이라는 시에서였는데요. 대나무의 삶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짧은 시입니다. 죽편 1. 여행. 서정춘. 여기서부터 멀다. 칸칸마다 밤이 깊은 푸른 기차를 타고 대꽃이 피는 마을까지 100년이 걸린다. 서정춘 시인은 대나무를 칸칸마다 밤이 깊은 푸른 기차라고 말합니다. 이 기차는 100년을 내달려 대꽃이 피는 마을에 도착하죠. 100년 동안 살아온 대나무가 꽃을 피우고 죽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멋지게 표현해낸 겁니다. 짧은 시 한 편으로 환상여행이라도 떠나온 기분이 듭니다. 그나저나 오늘의 숲 해설가는 정년퇴직한 지 10년도 더 지났다고 하는데 하루에 매일 24km를 걷는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걷는 내내 그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모르긴 해도 숲 해설가님의 푸른 기차는 대꽃마을에 도착하려면 앞으로 100년은 좋게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수초를 사랑했던 그 남자. 포르투갈 리스본에는 가로 40m짜리 대형 수초 어항이 8년째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어항에는 물 16만 톤, 모래 12톤, 화산암 25톤, 나무 줄기 7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40여 종 1만 마리의 열대 민물고기와 40종의 수초가 완벽한 생태계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수초 어항으로는 세계 최대 크기입니다. 이 작품은 일본의 작가 아마노 다카시가 제작했습니다. 그는 2015년 전시 오픈식을 하고 4개월 뒤인 6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죠. 작품 이름은 물속의 숲입니다. 지금도 8년 전 처음 제작된 모습 그대로 수초와 물고기들이 건강하게 전시되고 있는데요. 일본 수초 전문가들이 직접 파견되어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식물을 키우게 된 계기를 거슬러 가보면 아마노 다카시가 있습니다. 아마노 다카시를 알기 전엔 어항이 먼저 있었고요. 어항을 만나기 전엔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받아온 금붕어 한 마리가 처음이었습니다. 손바닥만한 어항에서 숨을 헐떡거리던 금붕어를 살리기 위해 좀 더 큰 어항을 구입한 것이 시작이었죠. 금붕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어항을 꾸미다 보니 수초를 키우게 되었고요. 수초를 키우면서 식물에 관심이 생긴 것이 결국 식물 유튜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수초로 예쁘게 어항을 꾸미고 싶어서 검색을 하다 보니 수초를 이용해서 어항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연을 축소해서 물속에 담아놓은 거죠. 심지어 어항 안이 물속인지 천공의 섬 라퓨타인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작은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장대한 협곡 풍경이나 아마존의 우거진 밀림 속 풍경을 오로지 돌과 나뭇가지, 수초, 그리고 물고기만으로 재현해냈습니다. 이런 작품을 수경예술, 네이처 아쿠아리움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의 풍경을 어항 속에 재현한다는 뜻이죠. 일본에서는 매년 대규모 수경예술 공모전이 열리고 전 세계에서 수천 점의 작품들이 몰려듭니다. 공모전의 출품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어항을 찍은 고화질의 사진 한 장을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 전부죠. 심사위원들은 그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구도와 균형감은 물론이고 얼마나 창의적인 주제로 표현했는지를 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물고기와 수초의 건강 상태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기법과 신선한 구도로 만든 수초 어항이라고 해도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식물과 생물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전 세계의 아쿠아스케이퍼들은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매일 완성도 높은 사진을 찍기까지 매일 어항물의 반을 환수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엽식물의 최대 적이 해충이라면 수초의 최대 적은 이끼거든요. 수초에 이끼가 끼면 출품은 물 건너갑니다. 심사의 기준인 수초의 건강 상태는 바로 이끼가 있냐 없냐이기도 하니까요. 이끼는 물속에 영양이 과다하면 생기는데 물고기 배설물도 거기에 한몫합니다. 그 때문에 참여자들은 매일 물동이를 나르며 어항 환수를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이 공모전을 주최한 곳은 ADA라는 일본의 수족관용품 회사입니다. 바로 포르투갈 리스본에 40m짜리 수초 어항을 유작으로 남긴 아마노 다카시가 세운 회사죠. 수경예술, 즉 네이처 아쿠아리움이라는 장르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생전 네이처 아쿠아리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은 언제나 건강한 생태계 안에서 유지된다. 이 말 속에는 네이처 아쿠아리움의 철학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수경예술은 어항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수초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안에서 수초와 물고기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얼핏 들으면 쉬울 것 같지만 사실 어항 안에서 물고기와 수초를 모두 건강하게 키워내는 것은 물과 기름을 섞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물고기와 수초는 서로에게 필요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지만 필요한 만큼만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과하거나 부족하면 수초든 물고기든 병이 들게 되죠. 아마노 다카시는 아마존 강과 밀림의 자연을 찍는 사진 작가였습니다. 지금은 대형 마트 수족관 코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푸른 형광색 몸통 위에 붉은 띠가 있는 물고기 카디널 테트라의 야생 사진을 세계 최초로 찍은 사람이 아마노 다카시였죠. 그는 아마존강을 어항 속에 재현하면서도 수초와 물고기가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수초 키우기란 마당에 꽃이나 나무를 심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어항 안에도 수초를 풍성하게 다채로운 색깔로 조화를 이루며 키우는 더치 스타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런 사육 방식은 1930년대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었죠. 그런데 아마노 다카시는 여기에 일본의 정원 디자인 철학을 접목시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듭니다. 돌이나 나뭇가지를 레이아웃의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또 수초도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걸 발견하고는 이산화탄소를 어항에 주입하는 장치를 개발합니다. 수초의 강압성에는 청색 파장이 유용하다는 걸 깨닫고는 메탈 할리드 조명을 처음으로 수초용 조명으로 사용하게 되죠. ADA의 제품들은 고가이기도 하지만 가지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유명합니다. 수족관 용품계의 애플이라고도 불리죠. 그는 어항 속 풍경을 관상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모두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ADA에서 어항의 프레임과 뚜껑까지 모두 제거한 큐브 가든이라는 이름의 어항을 출시하기에 이릅니다. 지금은 수족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프레임 없는 누드 어항의 시초죠. 사람들은 그가 만든 아름다운 수초 어항을 보고 한편으로는 의아해했습니다. 과연 저렇게 꾸며놓고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조만간 이끼로 뒤덮이거나 폭풍 성장한 수초가 애써 만든 레이아웃을 무용지물로 만들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노 다카시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수초 어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느린 수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아프리카가 원산인 볼비티스나 아누비아스 나나, 크립토 코리네와 같은 야생의 수초들을 적극적으로 레이아웃에 활용한 이유였습니다. 네이처 아쿠아리움은 어항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관상하는 장르였지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어항 속의 가장 자연스러운 풍경을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카디널 테트라가 마치 아마존강에서 살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었죠. 그런 자연을 어항 속으로 옮기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공생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공간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자연을 이해하는 일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작품 물속의 숲을 제작한 후에 가고시마의 어느 시골에서 자서전 집필과 위암 치료를 하며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곳에 머무는 동안 카메라에 흑백 필름을 넣고 활기 넘치는 거리 풍경을 찍었습니다. 그가 타계하고 한 달 뒤인 2015년 9월 자전 사진집이 출간되는데 책의 제목은 창조의 원점이었습니다. 삶의 끝에 선 그는 아마 50년 전 10살 때 형의 카메라를 빌려 흑백 사진을 찍었던 처음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날이 아마노 다카시의 창조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투광기로 광합성 하기. 저에게는 4년을 넘게 일하고 간 LED 투광기가 하나 있습니다. 투광기는 실외 간판을 밝히거나 공장의 작업 등으로 많이 쓰는 조명이죠. 눈에 빛이 한번 들어오면 한동안 눈이 얼얼합니다. 시쳇말로 눈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밝지요. 저는 이 투광기를 수초 키우는 조명으로 사용했습니다. 빛은 물속으로 들어가면 빛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빛의 일부는 수면 위로 반사되고 일부는 물속에 흡수되기 때문인데요. 투광기는 강한 빛을 가진 조명이어서 어항 바닥까지 빛이 닿습니다. 저는 어항 바닥에 수초 식재용 흙을 깔고 그 위에 짧고 빽빽하게 자라는 쿠바펄이라는 수초를 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쿠바펄이 어항 바닥에 낮게 포복하며 사방으로 뻗어 자라면 어항 속에 드넓은 초원 풍경이 연출되거든요. 그런데 쿠바펄이 넓게 퍼지려면 광합성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항 바닥까지 빛이 닿아야 합니다. LED가 나오기 전 쿠바펄을 키우기 위해서는 메탈 할라이드 등이 주로 쓰였습니다. 메탈 할라이드 등은 가로등에 쓰일 정도로 강한 광량을 가지고 있어서 어항 바닥까지 빛이 도달하기에 충분하죠. 하지만 이 등을 사용하려면 엄청난 전기세를 감당해야 합니다. 웬만큼 수초의 진심이 아니고서야 메탈 할라이드 등을 어항 위에 달 수는 없는 노릇이죠. 몇 년 전부터 수초 조명도 빠르게 LED로 바뀌었습니다. 메탈 할라이드나 할로겐으로 만들었던 투광기도 LED로 대체되었고요. 수초를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LED 투광기로도 수초가 잘 자란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LED 투광기를 어항 위에 서너 개씩 주렁주렁 달고 신나게 쿠바펄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대로 투광기는 강력한 빛을 뿜어댔죠. 어항은 점점 푸른 초원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어항 속에 푸른 초원의 꿈을 실현하고 나니 서서히 쿠바펄에 대한 열정의 농도가 옅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문제였기 때문이죠. 푸른 초원을 그 모습 그대로 오랫동안 관상하려면 그만큼 물갈이의 주기가 짧아져야 했습니다. 푸른 초원을 감상하려면 매일 물지개지고 물갈이를 해야 할 판이네. 어느덧 저의 관심사는 물 밖에서 자라는 열대 관엽식물로 옮겨갔습니다. 물갈이를 하지 않고도 언제나 싱싱함을 유지하는 물 밖의 식물로 말이죠. 관엽식물은 볕 좋은 자리가 가장 큰 보약이지만 아침나절 겨우 빛이 들어오는 북향에서 식물을 키우는 저로서는 그 빛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식물 전용 LED도 보급되었지만 가격이 문제였습니다. 일반 LED의 10배는 되었으니까요.
점점 늘어나는 식물에게 모두 값비싼 식물 등을 달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식어가는 쿠바펄에 대한 열정만큼 놀고 있는 투강기의 개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 의심 없이 투강기를 식물들에게 달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식물들도 아무 의심 없이 광합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물 밖의 식물도 투강기로 잘 자라네? 특히 고사리는 투강기로도 잘 자라주었습니다. 잘 자라니 고맙긴 한데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인지 알 길은 없었죠. 어찌되었든 잘 자라니 그걸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투강기로 식물을 키웠습니다. 투강기도 수명을 다해갈 때쯤 운 좋게 LED 식물 등 개발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그간 식물 등에 대해 궁금한 것을 그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했을 법한 질문이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대답을 해주더군요. 그는 못다한 질문은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저의 조명상식은 백지였으므로 질문은 밑도 끝도 없었습니다. 다짜고짜 이메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LED 등으로도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게 맞나요? 식물 등은 왜 이렇게 비싼 거죠? 적색과 청색으로 된 식물 등도 있던데 그냥 셀로판지로 붙여서 키우면 안 되나요? 무슨 원리로 인공조명으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개발자는 저의 질문 폭탄 세례를 온몸으로 받아냈고 수많은 예를 들어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회신이 오면 또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2달간 10여 차례 이메일로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이해할 때까지 질문을 보내면 그는 이해가 될 때까지 저에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식물 등에 대한 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될 즈음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이 내용을 정리해서 업로드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의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외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업체명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왜죠? 저희는 제품 판매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식물 등의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업체명이 들어가면 객관성을 잃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이런 찰떡궁합이 있나? 사실 저도 업체명을 넣으면 홍보 영상으로 보일 것 같아서 고민했거든요. 정확한 식물 등 정보라면 편파적인 지식일 리 없지만 저도 가끔 제품 리뷰 영상을 올릴 때 내돈내산을 강조해도 구독자에게 홍보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서로의 생각이 같다는 걸 확인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 뒤로 이메일을 몇 번 더 보낼 때마다 그에게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그는 아닙니다. 바른 보강재배 정착을 위해 항상 고민해왔는데 오히려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라고 답이 왔습니다. 거참, 이렇게 건전한 문답은 참 오랜만이네. 식물 등 개발자와 이메일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알게 된 것은 일반 LED나 투광기로도 식물은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LED에도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데 필요한 파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더구나 고사리는 투광기와 궁합이 맞았던 것입니다. 이 투광기는 4년간 15,000시간 동안 식물의 광합성을 돕고 수명을 다했습니다. 투광기의 수명을 다한 자리에는 식물 등이 대신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의 식물들은 여전히 투광기로 광합성을 하고 있죠.
운 좋게 투광기로도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투광기조차 식물에게 성장 동력이 된다는 것이 경이롭습니다. 고사리가 투광기와 광합성 궁합이 맞는 이유도 있겠지만 식물에게 완벽한 조건이란 없는 건지도 모릅니다. 환경에 맞게 적응해 나가는 걸 보면 말이죠. 그것이 인류보다 먼저 지구상에 생존해온 식물의 전략인지도 모르고요. 식물은 움직이지 못하는 대신 그 자리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을 테니까요. 알로카시아 일병 구하기. 지난 겨울 아피스토 식물병원으로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다 죽어가는 알로카시아 프라이덱을 안고 왔죠. 식물은 말라버린 잎 2장과 새 잎 1장을 겨우 달고 있었습니다. 줄기는 성인 엄지손가락 굵기였고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는 언니한테 선물로 받았는데 처음엔 잎이 풍성했거든요. 목대의 굵기를 보니 전 주인이 제법 튼튼하게 키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대략 10장의 잎이 나온 흔적이 있었죠. 유묘 때부터 키웠다면 적어도 1년은 되어야 나올 수 있는 잎의 수였습니다. 처음엔 큰 잎 3장 정도가 있었는데 새 잎 1장이 나오면 그 전 잎 1장이 시들더라고요. 의뢰인의 잎을 살펴보니 군데군데 노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응애가 창궐하고 있었던 거죠. 응애는 식물의 잎이나 줄기에 있는 세포액을 빨아먹는 해충입니다. 응애가 먹은 자리는 잎이 노랗게 변합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남은 잎 1장에도 응애가 있었으니 그 전에 살았던 잎이 새 잎에게 응애를 물려주고 죽은 게 틀림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외로 과감하게 처방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가위를 건넸습니다. 의뢰인은 응애와 잎 1장을 키우고 있었군요. 아예 남은 잎 1장도 잘라버리세요. 응애는 해충약으로 방제가 가능하지만 아주 질긴 녀석입니다. 잎이 하나밖에 없으니 차라리 깔끔하게 새로 시작합시다. 알로카시아는 일종의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잎이 없어도 습도를 높여서 키운다면 다시 새 잎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나뭇잎 1장을 잘라냈습니다. 그 다음 알로카시아의 뿌리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뿌리는 식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뿌리의 건강 상태에 따라 처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괜찮으시다면 화분을 엎어서 뿌리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화분을 뒤집어 흙을 쏟아내려는 순간 흙보다 먼저 힘없이 쏙 빠져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줄기였습니다. 잔뿌리가 다 녹았기 때문에 줄기는 몽둥이처럼 깔끔한 상태였죠. 대부분의 알로카시아가 죽는 첫 번째 이유가 응애 피해라면 두 번째는 뿌리의 과습입니다. 의뢰인의 알로카시아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야 모든 게 분명해졌군요. 의뢰인께서 가져온 이 알로카시아는 1차로 응애 피해를 입으면서 잎이 시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잎이 병들자 잎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잎은 1장만 남게 되었죠. 그나마 남은 1장의 잎마저 응애를 물려받았으니 제대로 광합성을 못했을 테고요. 이어서 알로카시아가 죽음을 목전에 둔 두 번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잎의 수가 적으면 광합성과 증산작용을 못하게 되니
잎에서 물을 덜 증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뿌리도 물을 덜 먹게 되겠죠. 결국 화분 속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물을 가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화분 속에 물이 많아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과습이라고 부릅니다. 알로카시아는 유난히 잔뿌리가 많아서 과습에 잘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잔뿌리가 많은 식물일수록 화분의 공기는 더 잘 통해야 합니다. 자, 결론을 냅시다. 알로카시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범인은 바로 응애와 과습입니다. 명탐정 코난님, 아니 아피스토님, 그럼 이제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처음 키웠던 알로카시아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처음 키운 알로카시아는 알로카시아 핑크 드래곤입니다. 키운 지 4년이 넘다 보니 이제 제법 대품의 위용을 자랑합니다. 핑크 드래곤은 이름 그대로 핑크빛 줄기 위로 용의 거친 등껍질 같은 잎을 펴내는 매력적인 식물이에요. 저는 핑크 드래곤 외에도 여러 알로카시아를 키웠지만 용케 이 친구만 한 번의 부침도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유가 궁금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토분의 비밀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핑크 드래곤을 심은 이 토분은 농사를 짓는 지인의 텃밭에서 굴러다니던 막토분을 가지고 온 것이죠. 형태는 투박하고 질감은 거칠지만 통기성만큼은 뛰어났던 겁니다. 낮은 온도에서 소성하는 전형적인 저화도 토분이었던 거죠. 저화도 토분은 내구성은 떨어지지만 다른 화분에 비해 물이 빨리 마르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분이 숨을 잘 쉰다는 반증입니다. 이제는 화분이 작아 보일 정도로 컸지만 여전히 풍성한 잎을 내주고 있습니다. 뿌리가 건강하다는 뜻이겠죠. 알로카시아가 겨울에 유독 몸살을 앓는 이유는 과습이 한몫합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열대 관엽식물은 급격하게 성장이 더뎌집니다. 여름 때와 같은 루틴으로 물을 주다가는 화분의 물마름이 느려지면서 알로카시아의 잔뿌리들이 순식간에 녹을 수 있습니다. 뿌리가 가늘수록 흙 속의 뿌리들은 서로 쉽게 엉키게 되고, 그러면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뿌리는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흙 속의 공기 흐름이 좋아야 하는 것이죠. 알로카시아는 겨울이 오면 특히 물을 적당히 굶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반려식물 인테리어라는 책에서 영국에 사는 사진가 제스카의 물 주는 법을 인상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식물을 사랑하지만 솔직히 말해 약간 험하게 다루는 편이에요. 대부분 목숨을 부지할 정도로만 가끔 물을 줍니다. 말하자면 무시하듯 대해서 안달복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제 나름으로 기억하는 성장기 때가 되면 저절로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물론 식물들에게 말도 걸기도 하고요. 이 얼마나 긴밀한 유대감의 결과인지 대략 식물과 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요? 물 줘. 조금만 기다려. 빨리 줘. 조금만 기다리라니까. 진짜 지금 물 안 주면 나 죽는다. 알았어. 내일 꼭 줄게. 만약 식물과 집사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물주기의 접점을 찾아낸다면 그 어떤 매뉴얼도 필요 없겠죠. 어쩌면 식물과의 밀당이 관심의 시작인지 모릅니다. 정글의 10만이. (5년) 전 인터넷의 한 식물 동호인 카페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열대의 식물을 키울 수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이름도 생소했습니다. 호말로메나, 라비시아, 소넬리아, 아르디시아 등 홍콩 야자나 행복수에 비하면 이름부터 야생미가 철철 흘러넘쳤죠.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식물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면 되는지 말이죠. 식물 사진만 올려도 감탄과 환호의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 식물들은 정글 플랜츠라고 했습니다. 원예종으로 개량된 식물과 달리 원산지에 서식하는 원종이었습니다. 대부분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이나 수마트라 섬 등에서 자생하는 식물이었죠. 그곳은 1년 12달이 우기이기 때문에 정글 플랜츠 역시 습도 80% 이상을 유지해주지 않으면 말라 죽는다고 했습니다. 원산지의 환경을 재현해줘야 산다니 이 어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은 잎이 녹색이지만 정글 플랜츠는 은빛이 감도는가 하면 핑크빛의 무지갯빛, 심지어 형광빛까지 뿜어댔습니다. 크기도 작아서 테라리움과 같은 작은 생태계를 재현하는데 안성맞춤이었죠.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탓에 대량으로 번식한 개체들이 많지 않은 것도 마니아들의 소유욕을 자극했습니다. 오직 보르네오 섬의 깊숙한 정글을 탐험하여 채집해야만 키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날 상황에 따라 새로운 종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제발 분양받을 수 있게만 해주세요. 이미 취미 강국 일본에서는 10년 전부터 정글 플랜츠의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몇몇 동호인들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일본의 정글 플랜츠 판매상과 접촉해 수집을 시작했고 구매 대행을 통해 조금씩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5,000원이면 풍성한 스킨답서스 화분 하나를 살 수 있었지만 스킨답서스 잎 한 장 크기의 정글 플랜츠는 5만원에서 10수만원을 호가했습니다. 특히 일본 유명셀러의 이름이 붙은 식물은 같은 종이라고 해도 프리미엄이 붙었죠. 그래도 좋아요. 구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정글 플랜츠가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자 정보는 더욱 세밀해졌습니다. 급기야 대한민국의 정글 플랜츠 동호인들이 일본의 판매상에게 바가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죠. 이에 분노한 동호인들은 직접 인도네시아 현지 수입을 진행하기에 이릅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죠. 일본 수입 개체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다양한 정글 플랜츠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심지어 학명도 정해지지 않은 정글 플랜츠가 수입되면서 수입한 사람이 식물의 닉네임까지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동호인이 접촉한 인도네시아 현지 사람들은 플랜트 헌터였습니다. 우리에겐 생소한 직업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플랜트 헌터는 식민지를 거느린 나라에서 먼저 생겼기 때문입니다. 18세기 무렵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동남아나 남미 등지의 식물들을 채집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열대 식물의 10만위 정도가 되겠네요. 영국의 왕립식물원 큐 가든의 웹사이트에는 플랜트 헌터를 나름 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헌터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모험심으로 무장한 열정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식물학자죠. 그들은 특이하고 아름다운 식물을 찾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100마일은 더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채집한 식물과 표본, 씨앗 등은
유럽의 식물원이나 대학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데 쓰였습니다. 어쩌면 플랜트 헌터들이 발품을 판 덕에 지금 우리가 몬스테라 알보나 안스리움 같은 식물을 집안에서 키울 수 있게 된 건지도 모르죠. 관상용 식물뿐만이 아닙니다. 16세기 남미에서 플랜트 헌터들이 감자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감자튀김은 아마 메뉴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런 식물은 전리품입니다. 18세기 유럽 국가들은 식민제국 건설에 열을 올렸고 지식에 대한 갈증도 커지면서 이국적인 거라면 뭐든 약탈했으니까요. 큐 가든은 무려 4만여 종, 700만 점의 식물을 수집해 키우고 있습니다. 플랜트 헌터들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5년 전 국내의 정글 플랜츠 마니아들이 플랜트 헌터와 직거래를 한 덕에 저 역시 듣도 보도 못한 식물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도 수입되지 않은 식물을 국내에서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이쯤 되니 고민이 생겼습니다. 야생의 식물을 키우겠다고 사들여서는 키우는 족족 죽여먹고 있으니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죠. 내 욕심을 채우자고 희귀식물의 씨를 말리는 건 아닌가? 그런데 고민이 무르익기도 전에 그 고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정글 플랜츠의 유행은 여의도 불꽃축제처럼 한순간 폭발하더니 순식간에 꺼져버렸거든요. 수요가 없어지면서 공급이 줄었습니다. 적어도 국내 마니아 때문에 정글 플랜츠의 씨가 마를 일은 없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 집사로서 여전히 그 고민은 숙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관엽식물은 정글 플랜츠와 달리 야생의 채집 개체가 유통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안심이죠. 개량종이 훨씬 예쁜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야생의 채집 개체는 저에게 트라우마를 남겼으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활동하는 플랜트 헌터들은 200년 전보다 훨씬 더 상업적인 활동을 합니다. 새로운 종을 시장에 소개하고 판매하는 것이 그 목적이죠. 하지만 그들 역시 종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프리랜서 생태학자인 소피 레길은 지금의 플랜트 헌터의 활동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플랜트 헌터들의 목적이 상업적일지라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종을 보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종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줘요. 게다가 상업적인 플랜트 헌터들은 지역 기관과 손을 잡고 채집 식물의 표본과 정보를 공유하여 전 세계적으로 식물 지식을 축적하고 있죠. 그들이 식물을 사냥하는 한편으로는 식물을 보존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플랜트 헌터인 톰 하트다이크는 2000년 콜롬비아의 정글로 희귀난초를 채집하러 갔다가 콜롬비아 게릴라군에게 납치되어 9개월간 감금됐다 풀려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후 그는 영국 켄트에 세계의 정원이라는 식물원을 세워 지금까지 수집한 6천여 종의 식물을 키우며 종 보존에 힘쓰고 있죠. 식물 집사 역시 식물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종을 보존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번식한 식물을 당근 마켓에 내보내는 일, 화분 위에 포자가 앉아 처음 보는 고사리가 자라는 일, 실력 있는 집사가 안스리움을 교배하여 새로운 종을 만드는 일, 모두 식물을 이동시키고 적응시키며 종이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는 식물 집사의 일인지도 모릅니다. 죽인 식물이 한 트럭뿐일까?
지난 주말에는 저의 식물 일러스트 전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날 제 전시 부스에 찾아오신 분들께 일일이 인사를 건네며 여쭤본 질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식물 키우세요? 라고 물었더니 10중 8구 이런 대답이 돌아오더라고요. 식물을 많이 죽여서요. 저는 그분께 부스 앞에 놓인 식물 위령비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죽인 식물은 한 트럭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웃으시며 사진을 찍어갑니다. 언제부턴가 키우던 식물을 죽이면 식물 이름표를 버리지 못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정글 플랜츠를 사 모으던 때 생긴 버릇인데요. 정글 플랜츠는 대부분 보르네오 섬과 같은 연평균 습도 80% 이상에서 사는 열대 식물들이다 보니 반드시 온실에 넣어 키워야 합니다. 문제는 한여름 환기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고온을 견디지 못하고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작은 플라스틱 화분에 남은 건 수태에 꽂힌 식물 이름표가 전부였습니다. 식물도 생소한데 이름은 더 생소했기 때문에 이름표라도 챙겨두어야 나중에 내가 어떤 식물을 키웠는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기억을 못할 정도로 식물 이름표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수북이 쌓인 식물 이름표를 보고 있자니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았죠. 그날 레고로 만든 트럭 위에 코르크판을 세우고 이름표를 꽂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꽂는 순간 이름표는 묘비명이 되는 아이러니를 경험했습니다. 저의 SNS에 이 레고 트럭 사진을 공유하니 식물 집사님들의 격한 공감의 답글이 올라왔습니다. 뭐지? 우리 집에 왔다 갔나? 두 번째 트럭은 어디 있죠? 신박하네요. 트럭 하나라 모자랄 텐데. 아이고, 진짜 한 트럭이네요. 모두들 한 트럭 정도는 식물을 보낸 경험이 있는 분들이지 싶습니다. 식물을 죽이는 일은 식물 집사에겐 운명과 같습니다. 이미 18세기 유럽의 많은 식물학자들도 열대 식물을 온전히 살리는 데는 애를 먹었다고 하니까요. 역사학자 루크키오의 세계사를 바꾼 위대한 식물 상자라는 책에서도 그 고충을 언급합니다. 영국의 식물학자 리빙스턴은 식물 1000개체 중 오직 한 개체만이 여행에서 살아남는다고 추정했다. 이미 200여 년 전에도 원예 전문가들조차 많은 식물을 죽여왔던 거죠. 그 이유는 인도, 호주와 같은 식민지의 열대 식물을 몇 개월의 항해를 거쳐 영국으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배로 이동하는 동안 살아남은 식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1842년 너세니얼 워드라는 영국의 식물학자가 이동식 온실을 발명하게 됩니다. 이름하여 워디언 케이스. 바로 오늘날 테라리움의 시초죠. 너세니얼 워드는 워디언 케이스에 고사리와 같은 열대 식물을 담아 영국으로 실어 옮기는 데 성공하면서 유럽의 원예 열풍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고사리와 같이 높은 습도에 살아온 식물이 대륙을 건너서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의 원리가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식물의 원산지를 확인하라. 특히 열대 관엽식물은 높은 습도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너세니얼 워드 역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동형 유리 온실을 만들어 고사리가 살 수 있는 고습의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지요. 물론 유리 온실은 단순히 습도뿐 아니라 식물이 살 수 있는 온도와 빛, 토양, 통풍 등의 환경이 갖추어진 작은 생태계였습니다. 우리 역시 집에 식물을 들이면 어디에 놓을까 먼저 생각을 하지요.
예를 들어 어둑한 침실이 허전하다고 빛을 좋아하는 유칼립투스를 놓는다면 식물이 자랄 리 없습니다. 식물을 집에 들이면 그 식물에 맞는 생태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도 여전히 묘비명이 된 식물 이름표를 코르크판에 꽂는 중입니다. 안다고 다 실천할 수 없는 게 또 인생인가 봅니다. 식물 이름표가 하나둘 늘어나다 보면 나한테 이런 식물도 있었네 하는 어처구니 없는 순간도 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 사무실 문을 열고 출근을 하면 문 앞에 놓아둔 식물 위령비 앞에서 두 손 모아 합장하고 들어섭니다. 식물학자와 식물집사 사이. 식물을 키우다 보면 전문가의 손길이 절실한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식물의 정확한 이름이 궁금할 때 식물학자를 한 분 알았으면 참 좋겠다 싶거든요. 그날 제가 일면식도 없는 김진옥 식물분류학 박사를 찾아간 이유였습니다. 몇 달 전에 공룡시대 식물 키트 하나를 샀습니다. 어린이 교육용 키트였지만 유튜브 영상으로 소개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죠. 키트 안에는 식물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설명서에는 이 식물을 공룡 식물로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졌죠. 분명히 같은 모양의 식물인데도 부활초, 바위손, 부처손, 온갖 이름이 난무했습니다. 해외의 자료를 찾아봐도 정확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영상 촬영은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지요. 그런데 우연히 김진옥 박사가 펴낸 극한 식물의 세계라는 책에서 바위손을 소개한 꼭지를 읽게 된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더니만. 그날 바로 김진옥 박사에게 이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바위선 영상을 준비 중인데 선생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며칠 뒤 인터뷰 일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김진옥 박사가 식물 학예사로 근무하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는 마침 바위손 전시도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치고는 아귀가 딱딱 맞으니 주작을 걱정할 판이었지만 바위선 표본도 뒷 배경으로 삼을 수 있어서 제법 그럴듯한 영상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식물의 이름보다 더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식물 분류학 박사이니 당연히 식물의 종은 정확히 분류하겠지만 집에서도 식물을 잘 키우는지 궁금했거든요. 김진옥 박사는 부끄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식물 전공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꼭 물어봐요. 이 식물은 물을 얼마에 한 번씩 줘야 하나요? 이 식물은 어떻게 키우나요? 하고요. 하지만 저는 식물은 잘 못 키운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출판 편집자라는 직업을 가진 저도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사람들은 주로 저에게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라거나 읽을 만한 책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묻습니다. 저 역시 원고 읽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저는 책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물론 식물 분리학자 중에서도 식물을 잘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출판 편집자 중에서도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읽을 만한 책을 추천해주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녀는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멸종위기 식물을 찾아 조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보다는 자생지에서 자라는 식물에 더 관심이 많아요.
전국의 산지를 돌아다니며 지구에서 사라져가는 멸종위기 식물을 발견하게 되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희열을 느끼거든요. 꼭 보물찾기를 하는 기분이에요.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엽식물을 키우는 식물집사도 화원에서 위시리스트에 있던 무늬식물을 득템할 때 그런 희열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심 분야는 다르지만 식물학자와 식물집사는 모두 식물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식물에 대한 그녀의 진정성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희귀식물을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하지만 취미로 희귀식물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으로 기록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절대 서식지를 훼손하지 않아요. 식물의 사진만 찍고 돌아오죠. 심지어 취미인 커뮤니티 내에서 그 서식지가 공유되더라도 절대 훼손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불문율이에요. 우리가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은 대부분 농장에서 키워낸 개량종이거나 번식개체가 많지만 최근에는 자생지에서 채집된 원종도 적지 않게 수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테라리움에서 키우기 좋은 소형 식물인 정글 플랜츠는 처음 국내에 들어올 때 상당수가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이나 수마트라 섬에서 채집된 야생 개체들이었죠. 식물 컬렉터들은 농장에서 번식된 개체보다 원산지에서 채집된 야생 개체를 선호합니다. 야생 개체는 발색이 더 좋거나 원종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죠. 식물이 멸종 위기에 놓이는 이유가 콜렉터들이 야생 개체를 선호하는 취향이 한몫하는 것입니다. 저는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테라리움에 사는 식물들에게만큼은 꼭 지켜주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최대한 원산지에 가까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테라리움도 그 안에서 하나의 순환체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밀폐된 환경에서 어떻게 식물이 살까 싶지만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잎을 통해 증산작용을 하고 빛을 받으며 광합성을 합니다. 증발한 수증기는 유리 벽면에 맺히게 되고 맺힌 물방울은 다시 비처럼 땅으로 떨어지면서 뿌리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된 잎들이 누렇게 되면 잎을 자르거나 떼어내버리지 않고 그 잎들을 다시 잘게 잘라 테라리움의 흙 위에 뿌려둡니다. 자연에서라면 낙엽이 썩으면서 영양분 역할을 하는 부엽토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비록 유리상자라는 작은 생태계에 인위적인 순환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지만 하엽을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는 일 정도는 타향살이하는 식물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하는 거죠. 사실 야생개체에 대한 선호도는 식물시장보다 생물시장이 더 강합니다. 생물 번식이 훨씬 더 까다로운 이유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종의 보존을 위해서는 번식된 개체를 키우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막의 작은 표범 레오파드 게코의 저자 필립 드 보졸리는 인기 반려동물인 레오파드 게코를 야생개체보다는 번식개체를 키우는 것이 사육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합니다. 비단 생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식물 취향으로 맺은 의형제? 3년 전 사무실에 동생 한 명이 놀러 왔습니다. 열대어를 키우는 물생활 단톡방에서 만난 사이죠.
저보다 15년 손 아래지만 물생활 구력은 저보다 한참 선배입니다. 이미 그는 중학교 때부터 구피를 번식해서 용돈을 벌었으니까요. 사무실 출입구에 서 있던 몬스테라를 처음 보더니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이국적으로 생긴 식물 이름은 뭔가요? 몬스테라라는 식물이야. 불과 5년 전만 해도 몬스테라는 낯선 식물이었습니다. 심지어 몬스테라를 구하기 힘들어서 몇몇 화원에서는 꽃꽂이 식물처럼 줄기만 잘라 팔았습니다. 뿌리도 없는 줄기를 물에 담궈 키우다 보니 뿌리가 나오기는커녕 점점 썩어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었죠. 판매자 역시 몬스테라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날 그 친구는 사무실에서 몬스테라를 보고 간 후로 양재꽃 시장과 수도권 일대 화원을 돌아다니며 몬스테라를 사 모으더니 지금은 몬스테라만 50여 종 가까이 콜렉션하는 찐 덕후가 되었습니다. 같은 식물이어도 무늬에 따라 가치와 희소성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식물의 무늬 색깔과 패턴만 보고는 도무지 구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의 사무실을 다녀간 뒤로 본격적으로 식물을 사 모으기 시작한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정글처럼 우거진 비현실적인 공간을 보고 나름의 정글을 꿈꿨던 모양입니다. 급기야 식물을 업으로 하는 친구도 생겼죠. 대부분 10년 손 아래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문득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친구들은 비혼인지라 제가 괜히 미래의 배우자들에게 핀잔 듣지 않을까 불안해진 거죠.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몬스테라를 모아오던 친구가 결혼을 한 것입니다. 몇 달 후 집들이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신혼집의 방 하나를 식물방으로 내주었더군요. 그 방 안에 비닐하우스까지 마련해 놓았습니다. 분명 아기가 태어난다면 아기방으로 써야 할 공간이었죠. 그는 재수씨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나를 식물세계로 인도한 형님이야. 아, 그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될 줄이야. 재수씨와 저 사이에는 서로 의중을 알 수 없는 눈빛만 오고 갈 뿐이었습니다. 이 불편한 침묵을 깨기 위해 제가 글로스터의 홈 가드닝 이야기의 일러스트 작업을 하면서 한정판으로 그린 몬스테라 알보 액자를 재수씨에게 선물했죠. 딱 50점만 한정 판매하는 소장용 작품입니다. 특별한 분이니 제가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가끔 식물로 만난 동생들이 저를 스승이라고 소개하려 치면 저는 화들짝 놀라며 손살에 칩니다. 내가 한 거라곤 식물 키우는 법을 알려준 것밖에 없어. 사실이 그래요. 만약 취미 세계에서 누군가의 스승이 된다면 그것은 지식 너머의 문제일 겁니다. 이른바 리스펙트의 범주일 거란 이야기죠. 지식을 공유한 것만으로 스승이 될 리 만무합니다. 저보다 늦게 식물 취미를 시작한 동생들이 이제 저보다 더 많은 식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 사이 다들 몬스테라 전문가, 무늬식물 전문가, 고사리 전문가들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미 부족한 나의 지식은 20년 전부터 네이버 지식인이 해결해주고 있잖아요. 최근 취미 동호회가 취향 공동체로 진화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일 겁니다. 더 세밀하고 더 극단적으로 서로의 결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취향을 공유하는 것을 취향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루가 아닌
크루인지도 모르지요. 나와 같은 취향의 누군가가 또 있구나 하는 반가움이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식물을 함께 구경 갈 크루를 찾는다거나 식물의 무늬를 공부하고 싶은 크루의 모임을 갖는 식으로 취향의 결을 맞춘다면 뭔가 신나는 일이 감자줄기처럼 줄줄이 딸려올 것만 같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인 토드 로즈는 평균에서의 일탈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정한 관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아이들이 남들과 다른 사람으로 분류되면 학교 생활에서 성공할 가망이 없어지고 사다리의 낮은 곳에서 살아갈 운명에 놓일까봐 불안해한다. 상위권의 인류 학교에 들어가 높은 성적을 받지 않으면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우리를 거들떠도 안 볼까봐 걱정한다. 성격 테스트에서 잘못 대답하면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한다. 1차원적인 사고, 본질주의적 사고, 규범적 사고의 장을 극복해낸다면 또 사회의 조직들이 평균보다 개개인성을 소중히 여긴다면 개인의 기회가 더욱 증대되고 성공에 대한 생각도 바뀔 것이다. 평균에서의 이탈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정한 관점에서 성공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토드 로즈, 평균의 종말 중에서. 취향 공동체 역시 나 스스로 정한 관점을 공유하는 것 아닐까요? 내 취향을 더욱 뾰족하게 갈아서 공동체를 이룬다면 남과 다른 길을 간다고 해도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유튜브를 통해 식물 이야기를 공유하고 풀레터로 식물 편지를 보내는 일 역시 나와 같은 결의 취향을 가진 식물 크루를 찾아 나서는 행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0월은) 봄을 준비하는 달? 오늘만을 기다려왔다. 집사야, 새 옷을 다오. 식물 집사에게 축복이던 여름이 끝났습니다. 뒤돌아서면 식물이 쑥쑥 자라니 신나면서도 그 속도가 무섭기도 했죠. 풀레터의 편지함에 도착한 답장에서도 가을과 겨울을 앞둔 식물 집사님들의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름에 신나게 자라길래 같이 흙내며 크게 키웠더니 겨울이 큰 걱정입니다.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 요즘 많이 날씨가 쌀쌀해졌잖아요. 거실로 옮겨야 할까요? 식물 등 바람 가습기는 꼭 필요한가요? 체코의 작가 카렐 차페크는 정원가의 12달이라는 책에서 10월을 이렇게 말합니다. 10월은 봄이 시작되는 첫 달. 땅속 깊은 곳에서 싹이 트고 생장하는 달. 남몰래 쌍눈이 여무는 달이다. 겨울은 오지도 않았는데 봄이 시작되는 첫 달이라니요. 그는 10월을 두고 식물을 새로 심거나 옮겨 심기 가장 좋은 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원의 식물들을 이곳저곳 옮기며 빈자리를 찾아다니죠. 베란다 정원이 있는 저는 식물을 거실로 들이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는 일이 더 있습니다. 카렐이 식물을 여기저기 옮겨 심는 것처럼 저는 분갈이를 합니다. 노지의 식물과 베란다 식물이 맞이하는 10월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름 한철 마음껏 성장한 식물들은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면 누구보다 먼저
날씨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더디 성장하죠. 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간 자란 식물들의 화분을 들여다봅니다. 꽉 찬 뿌리가 겉흙 위로 올라와 있지는 않은지, 화분 물구멍 밖으로 삐져나온 뿌리는 없는지 말이죠. 그리고 식물에게 물을 줄 때 물이 잘 빠지지 않으면 그건 역시 분갈이의 시그널입니다. 카렐이 10월을 봄이 시작하는 첫 달이라고 한 데는 폭풍 성장하던 식물들이 잠시 숨을 돌리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무성하게 자란 식물을 빈 자리로 옮겨 심거나 분갈이를 한다면 식물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거든요. 식물 집사가 땀도 덜 흘릴 거고요. 저희 집에는 여름철 열대 관엽 식물만큼이나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13살 첫째 딸인데요. 심지어 요즘엔 밥 먹는 양이 저를 넘어섭니다. 자고 일어나면 커져 있죠. 그 아이에게 당장 새 옷을 사입히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와서야 칠부바지가 돼버린 옷을 동생에게 물려주고 새 가을 옷을 사줍니다. 식물도 한창 크는 여름에 분갈이를 한다면 성장하는 아이에게 매일매일 새 옷을 사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 사이 충분히 커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지인이 물었어요. 어차피 크는 식물인데 분갈이 할 때 아예 큰 화분으로 심으면 안 되나요? 제가 대답했죠. 아이한테 너 어차피 크면 짜장면 곱빼기 먹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짜장면 곱빼기 먹어라 하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화분이 커지면 그만큼 흙도 많이 들어가고 물도 많이 들어갑니다. 뿌리가 먹을 양보다 지나치게 많은 물과 영양을 준다면 소화하지 못하고 탈이 나겠죠. 과습의 원인이 됩니다. 물론 9살 때 난 이미 짜장면 곱빼기를 먹었다 그러는 분도 있지만요. 보통 한 치수나 1.5배 큰 화분으로 옮겨주는 게 좋습니다. 분갈이는 뿌리의 성장통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정없이 화분을 키워줄 순 없죠. 특히 열대 관엽식물은 화분이 커지면 잎도 따라 커집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키운다면 고민은 더 깊을 수밖에요. 저는 올 여름 식물에게 점령당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몬스테라나 필로덴드론 같은 식물은 줄기를 잘라 쉽게 번식할 수 있으니 분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분갈이를 할 때 뿌리와 잎을 정리하고 새 흙만 갈아준다면 일정한 크기로 오랫동안 키울 수 있어요. 분갈이를 마쳤다면 이제 겨울 동안 최소한의 생장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주는 일이 남았습니다. 여름만큼은 아니지만 식물은 겨울에도 집 안에서 조금씩 성장합니다. 겨울엔 건조한 계절이니 가습기를 틀어주면 좋고요. 실내 온도는 우리가 내복을 입고 춥지 않다고 느끼면 식물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기는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꽁꽁 창문을 닫고 지내다 보니 공기가 잘 흐르지 않죠. 차가운 바깥 공기를 한 번에 들이기보다 집 안의 공기가 흐를 수 있도록 서큘레이터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갑자기 찬 바깥 공기가 훅 들어오면 저도 싫거든요. 식물 집사는 그야말로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여름엔 물 시중 드느라 바빴죠. 이젠 바짓단 짧아진 아이에게 새 옷 사입히듯
훌쩍 큰 식물에게 새 화분을 준비해 주어야 하니까요. 물론 당신은 그 일조차 즐기고 있다는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글을 원하기는 했지만 하다 보니 사무실이 정말 밀림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여기서 뼈를 묻어야 하나요? 3년 전 겨울, 건물의 공용 히터가 고장났습니다. 그때 역시 어항과 식물들이 공간을 점령했었죠. 사람이야 퇴근하면 된다지만 물고기와 식물들은 퇴근도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너무 춥네요. 빨리 공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당장 돈이 없다며 석유난로를 들여주겠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11층이 석유난로라니요. 전 무슨 배짱이었는지 임대인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사장님, 전 그럼 방 빼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뺄 수 있습니다. 사실 어항은 이미 20개가 넘었으므로 방을 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당시 오피스텔에 공실이 제법 있다는 한 줄 정보를 주워 들은 게 전부였죠. 다행히 건물 전체의 난방기 공사가 시작되면서 그해 겨울은 극적으로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11층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사무실이 있다고 소문이 나던 모양입니다. 벽까지 뿌리가 박힌 식물들과 수톤의 물이 담긴 어항들, 그리고 무게라면 빠지지 않는 책까지 빼곡하게 들어차 있으니 제가 빼박이라는 걸 임대인도 눈치를 챈 거죠. 임대인은 장사가 잘 되는 가게는 멀리서도 냄새를 맡고 임대료를 올린다고 하잖아요. 제가 일하는 사무실은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길이 없는 사각지대라고 안심했는데 결국 꼬리가 밟힌 겁니다. 어항과 식물들이 사무실을 뒤덮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제가 이사 불가라는 걸 파악한 걸까요? 결국 그 다음 해 재계약 달에 임대인에게서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올 게 왔구나. 이제는 내가 진짜 을 오브 을이 됐구나. 그래도 임대인이 직접 들어와서 본 게 아니니 임대료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아마 임대인이 실제로 사무실을 들어와 봤다면 속으로 더 올려도 되겠다 생각하며 덩실덩실 춤을 췄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쪽 벽면 기둥을 덩굴식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높이 230cm, 폭 100cm의 기둥에 말이죠. 올해 2월 열대의 덩굴식물들을 한 땀 한 땀 벽면에 식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았던 열대식물들은 3번의 계절을 나는 동안 경쟁적으로 뿌리를 받고 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잎을 찢어내면서 드라마틱하게 탈바꿈했죠. 열대식물들은 몸집이 커지면 어릴 땐 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잎을 보여주거든요. 심지어 스킨답서스도 벽에 태워서 키우면 잎이 어른 얼굴만 해지면서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벽면은 치열한 생존의 각축장으로 변해갔습니다. 클라이밍 대회도 이보다 전투적이진 않을 겁니다.
빛을 향한 오름은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어디든 뿌리가 닿을 수만 있다면 밟고 올라서야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이 덩굴 식물들에게도 나름의 생존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식물학자 이나가키 히데히로의 세계사를 바꾼 15가지 식물이라는 책에서 덩굴 식물인 라피도포라의 생존 방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피도포라의 딜레마는 덩굴 식물로서 자신의 잎 바로 위에 다른 잎을, 그리고 그 잎 위에 또 다른 잎을 쌓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데 있다. 이 식물은 자기 잎들에 스스로 무수히 구멍을 내어 그 사이사이로 빛이 스며들게 해서 전체 잎의 광합성을 돕는다. 공동체, 즉 라피도포라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개인, 즉 이파리가 희생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셈이다. 잎이 커질수록 자신의 잎에 구멍을 내고 찢으면서 아래쪽에 있는 잎들이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자의 말처럼 이른바 찐잎이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잎을 찢어내는 건 너와 내가 살기 위한 공생의 전략입니다. 아래의 작은 잎들이 죽으면 위에서 크는 잎들도 죽습니다. 덩굴 식물들은 목숨 걸고 벽을 타며 경쟁하지만 적어도 누군가가 희생되거나 생존해야만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11월이 되자 식물들은 성장을 잠시 멈추고 숨을 돌리는 중입니다. 급격한 기온차로 몇몇 잎은 하엽이 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엽도 나름 운치가 있습니다. 그냥 즐기면 됩니다. 대신 이제부터 식물들에게 물은 조금씩 줘야 합니다. 여름 동안 물 주던 패턴으로 물을 주다가는 과습이 올 수 있거든요. 식물도 겨울엔 쉬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이 오기 전 분갈이가 필요한 식물에게는 상토에 펄라이트와 같은 통기성 좋은 재료를 더 섞습니다. 물론 집 안의 온도차가 크지 않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300일간 수태벽에 덩굴 식물을 태워 올린 것을 영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모아놓은 영상들을 편집하면서 근 1년간 식물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새삼 식물들의 삶이 그렇게 경이로울 수가 없더군요.